저는 진짜 여기 기대했던 게 전 이런 자리 이제 거의 처음이어서 그 뉴욕타임스에도 한번 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오가는 질문들이 더 많았으면 했어요. 근데 너무 말씀 많은 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걸 기회 못 드렸는데 진짜 편하게 어떤 것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사회는 나야. 그러니까 여쭤보시라고요. 여기하고 나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귀가 여기 옆에서 하는 소리 이제 질려가지고. 앞에 그냥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는 투표밖에 없는데 제가 진짜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개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뭐 매일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기초가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 검찰 이렇게 싸잡아 나쁜다고 비난만 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느냐 그것과 검찰도 조응해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정권 이런 정권 들어오니까 더 심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정권이 있을 때는 검찰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 일으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만큼 그 일단 선거 투표 그 다음에는 좀 더 합리적이고 바른 사회가 가도록 사회 전반이 정의로운 사회가 좀이라도 되도록 하는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작은 어떤 데 가서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든지 등등부터 해서 그런 류의 행동들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고 싶으시다면은 관련 시민단체 일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지 않나라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 누구든지. 예. 마이크 없이 크게 말씀하시죠 그냥.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그 몇 가지 그 운동들을 보면 검찰을 비판할 때 검사의 이름을 찍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비판하지 않고 검사의 이름을 찍어서 비판을 하자라는 그 운동의 경향이 좀 있는데요. 지금처럼 조직 논리가 그 가동되는 하에서라면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겨레 20일에 있을 때 올해 판결은 기획을 할 때도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1심, 2심, 3심 하다 배석 판사가 이름을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검찰 조직원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하기 때문에 특히나 판사는 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남긴다. 당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역사에 남는 것을 생각하고 법률가로서 행위를 하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활동 훨씬 더 일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술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건이 일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공판검사가 판결문에 이제 적혀지는 검사 이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류의 작업들이 계속 있어야만이 검사 개개인으로 하여금 당신은 조직원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가 당신에게 국가의 사무를 위임한 것이다. 그런 어떤 역사적 책임감을 갖거나 책임의식을 갖는 데는 그런 부분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100% 동감하는 운동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들 하십시오 또. 편하시게 아무나. 예. 그 지금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지금 검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그나마 지금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기소 독점권에 대해서 좀 더 그 견제를 가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과 검찰에 상당히 좀 다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과 차장이 이게 안 되면은 사퇴하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도 좀 웃겼고 그리고 또 앞서서 홍만표 검사장이라고 그 수사권 조정을 창구하던 그 검사장이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몇 달 전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지금 개업을 해서 서초동에서 가장 사건이 많이 몰리는 정관 변호사예요.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이제는 제가 떠날 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떠나니까 검찰 내부에 동정 여론이 너무 많고 하니까 사건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에 책임을 지겠으나 던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라는 말이죠. 위선이에요. 저는 홍만표 검사장도 알지만 위선이고 조현우 경찰청이 안 되면 사표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것도 위선이에요. 왜냐? 이런 경찰, 검찰, 군대 이런 게 다 핵심이 뭐냐면 인사인데 조현우 경찰청에서 최근에 인사가 아주 크게 했어요. 지난주에 총경 인사까지. 이게 뭐냐면 경무관 승진한 18명 나오고 뭐 치안감독도 11 나오고 하여튼 대규모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가 사실상의 마지막 인사예요.
내년 연말에 인사가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정권 교체가 해가지고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빈 거 쉽게 말해서 조직을 잡고 인사권이 있을 때 강령에 서는 건데 그 인사 다 해놓고 다 누구 시켜줄 사람 총경, 경무관, 치안감 인사 다 해놓고 안 되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있어봤자 이제 그 인사권 있을 때가 저는 세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다 저는 어떤 유선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면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그 사람은 독법을 해야지 둘이 싸우는 그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여기에 매몰되면 시민적 시각에서의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가지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난점은 그러면 너무 전문적 영역이 돼서 좀 어려운 주문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덧붙이자면요. 과연 그러면 경찰한테 주는 건 선이냐? 전 물론 당분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경찰 쪽으로 좀 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경찰에 주는 건 선이냐? 제가 그때 경찰한테 강력하게 주문했던 게 니들 정보기관 떼내라는 거였어요. 나는. 저 정말 위험합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수사와 정보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또. 그나마 경비도 포함됩니다. 그 정부와 야무진- 경비가 수사가 같이 있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니들이 정보를 차단시키든가 아니면 별도의 차장제를 둬가지고 떼지 않는 이상은 난 못 주겠다. 그거 한부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를테면. 근데 못 만들어 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황운하 같은 친구는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수사와 정보가 갈수록 혼재되고 있어요. 우리가 국정원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떼놓으라고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저도 법안 내고 그랬습니다. 안 넣잖아요. 예. 정보와 수사가 결합되면 지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지만 DJ 정부 때부터 검찰이 또 정보를 키우고 있잖아요. 예. 범정기획관실이라고 그 조직이 갈수록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전체 수사와 정보, 시민 통제 감시에 대한 이 시스템을 재구축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너무 왜소해지고 초감시 절정사회가 돼버려요. 그다음에 난 검찰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셀 푸코 개념을 가져오자면 눈에 보이는 권력은 진짜 유치한 권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저 광화문 교보 앞에서 직접 오사를 하거나 찢어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보여줬잖아요. 그 뒤로는 보이지 않는 권력, 파놉티콘처럼 그 감옥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진짜 권력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직접 칼을 들고 피를 묻히고 휘둘러야만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정근대적인 권력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감하게 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법적 해석이나 고도 법률 판단이나 공판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게 자기들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일인데 우리 특유의 그 관존 민비 사상과 입신양면 사상과 완장 사상과 출세 고시 이런 사상들이 관료제와 결합되면서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참여정부 때 제가 지금은 대단히 그 양반 싫어합니다만 그 양반에게 자 지금 당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가서 만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야 개혁합니다. 오늘 밤에 합의해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법안 올려서 내일 통과시켜야만 개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못해요. 못 가. 그 다음에요. 제가 호기롭게 검찰 말고 또 다른 기관을 개혁하려고 나서가지고 TF 핵심으로 이랬어요. 제가 안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BH랑 최종 협의를 거쳤어요. 조짠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력한 분인데 우리 때까지만 쓰고 이랬어요. 우리 때까지만 쓰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합니다. 모든 권력이 위험한 겁니다. 모든 권력. 누가 선한 권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선한 사람이 잡았으니까 잘 행사할 거다. 이건 위험해요. 모든 권력은 위험하다. 그리고 의심을 해야 돼요. 회의적 인간관에 빠져야 이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거 통제 못합니다. 그 합리적 의심의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왜 견제와 균형. 그 우리가 뽑았지만 권력이라는 거 잠시라도 눈을 띄는 순간 저 권력은 이게 변질하니까 그 감시견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개가 되는 수밖에. 우리가 적어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가 되고 우리가 짖고 우리가 물어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 개떼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죠 뭐. 개 같은 세상에 태어났어. 자기 독자한테는 말 좀 봐. 자기 독자를 개떼려고 하는 최초의 자기 카페 손님들한테는 말. 개 눈에는 개만 보이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랬다니까. 저기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한 분 아니라 그냥 많은 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시죠. 요 마이크.
우리 민변은 저 검사 그냥 다섯 변호사 하셨나요? 에피소드가 많던데 이 책에 다는 못 읽었고 예를 들자면 이인규가 저기 박상천 장관이었을 때 미국에서 조기 매운탕인가 그것을 뭐 구해서 갖다 줬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에피소드를 어떻게 구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비슷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법조계 조기탕 사건 관련해서 제가 이게 지금 녹화도 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지금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해서 악플러가 엄청 많은데 저는 이 책 쓰면서 제일 인간적으로 미안했던 게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에요. 이인규 부장이 저랑 그 중소장 가기 전에 이제 전 취입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신뢰관계를 가졌던 사람이고 조기탕 사건은 이인규 선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뭐냐면 딱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여기서 제가 망나니라고 하고 이런 말한 평을 넣었지만 이인규라는 사람이 그러면 막 절대적인 악의 화신이고 막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다 알고 보면 사람인 면이 있거든요. 이인규 선생 어느 정도 솔직하면 나도 검사 됐는데 출세하고 싶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잘 모셔야지. 근데 조기탕 사건을 제가 다른 정부부처 경제부처 그 1급 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뻥한 표정으로 오더니 야 그 정도는 당연하지 뭐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구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근데 이인규 선생이 이렇게 해서 좀 심한 면이라고 저는 썼지만은 그래서 이인규 선생도 그렇게 저는 막 이 비난하고 막 그렇게만 해서 될까라는 좀 물음표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솔직하고 나름대로 아싸리하고 나름대로 일에 있어서 충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또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떤 또 후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인규라는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옹호하거나 막 좋아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아무리 밉고 개혁해야 될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기만 하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붙인다 해서 세상이 바뀌냐 그러진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그 혹시라도 오해 있을까봐 저 이인규 검사장에 대해선 한나 아렌트 개념을 빌어오자면 그렇죠. 악의 평범성 같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인간적인 면이 있고 모든 출세주의자는 착합니다. 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출세주의자 가장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들이 나라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들을 처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정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전 이 고시나 이 사법시험이나 판사나 검사에 대한 우리 사회 환상이 깨지지 않고 스스로 특수 계급화 만들어주는 이상 내 새끼가 되고 싶어하고 내 사위나 내 며느리가 그런 식의 문화가 있는 이상은 난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과연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느냐 난 극단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이를테면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중수부 개혁하겠다니까 한나라당 의원 뭐 뒷조사 해가지고 뭐 나왔었죠 얼마 전에 뭐 어디 안마 실수도 다녔네 뭐 어디 갔다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조지는 거 보세요. 난 그거 다 음모 일종의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속된 표현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나니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 불안감이 과연 정치권이 검찰을 개혁할 만한 동력이나 자신감, 자부심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난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사실 우리나라 출세주의 문화는 오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완용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 알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도 좋고 한국 출세주의 문화 짧게 얘기하면 구한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일제, 친미, 친독재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검찰 개혁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의 기소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 권력을 바꿔서 그들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주정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이 징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입니다. 징계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법이 어느 한쪽의 권력에 가진 힘 있는 자에게 치우쳤을 때 그 법률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 법률은 그냥 악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 조문은 아무리 선량하다 하더라도 그 법이 잘못 적용되면 그 법률 자체는 악법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법이 그러고 있는 거 우리 법률의 전층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법을 집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논의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총장 임명을 한 3번쯤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검사를 기소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나는 얘기가 왜 우리 국민학교 때 떠든 놈들 이름 적잖아요. 떠든 놈들 이름 적듯이 칠판에다 이름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라고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상한 기소를 한 검사의 이름을 적고 그 자들에게 진짜로 징벌적 책임을 묻고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고 하도록 하는 조치를 그 법무부 장관과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면 난 그건 반드시 자른다. 내걸고 대통령 됐을 때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자르는 검찰총장이면 법무부 장관 파면시키는 거고 그런 짓을 몇 번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공약을 내게끔 노면 죽었다고 슬퍼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뭐 이인규가 망난이다 그거만 있으면 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한 놈들 지금 예컨대 촛불 시위 때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 불러다 아동학대죄도 조사한 놈들 그런 놈을 진짜 법률학대죄도 조사를 해야죠. 법률학대죄도 그 짓을 못하면은 이거 안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이제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민주정부를 바꿨을 때 그러한 검사 그 어떤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징벌적인 처벌이라고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뭐 인사상의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형태의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데 검사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법률을 마음대로 해도 출세하는데. 근데 징벌적 처벌이 뭐예요 정확히? 그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고 좀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사에서부터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상한 것들 기소를 일삼는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또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 징벌이 된다. 징벌이라고 하는 말은 징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 없는 한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사 정사문제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는데 자기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버리는, 여기서 사용이라는 건 개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용도를 그렇게 써버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징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라는 건 공공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검찰 개인이 자기 출세를 하라고 해서 국가 권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느라고요. 정리하는 한 말씀 하고 끝내시죠. 아니 좀 별다르게 특별히 없고요. 아니 징벌적 처벌이 뭔지 갖다가 고민을 해봐야겠네. 그냥 처벌이라도 될 것 같은데 징벌적 의미가 어디 지금 처벌과 징벌적 처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단순한 처벌인 거고 징벌이란 것은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로 처벌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징계성 의미가 강력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령 A4 한 장을 훔쳤을 때 A4 한 장 훔친 만큼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을 가진 자는 거기에 대한 2배 이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국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조치나 뭐 이런 거요?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얘기였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아니 뭐 100개에 대해 궁금하고 혹시라도 의문이 되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라도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전 새삼 마음이 아픈 게 검사들은 검찰대로 뭐 막나니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온갖 비난을 받고 또 다른 저쪽 진영에 가까운 한명숙 총리 지지자 등등에서 또 엄청나게 강한 어필을 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욕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 분과는 좀 저는 스탠스가 다를 수 있는데 이 한국 사회 그만큼 합리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어떤 양극화가 여론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것 같다라는 이게 뭐 제가 그런 처한 위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검찰 관련해서는 제 1차적으로는 검찰의 업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에 만났던 어느 검찰 간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정도 아니었다.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김현철 YS 김현철을 잡아놓고 DJ 때 김홍업 아들 온갖 비리 오다를 다 잡아놓고 할 때 그래도 검찰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다 했지. 그리고 뒤늦게라도 이 새끼들 벌을 받는다고 했지. 근데 지금 이상도 보좌관 들어가고 뭐 사촌처럼 다 들어가는데
단 하나도 검찰이 뒤늦게라도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현직 검찰을 20여 년간 했던 사람이 옛날에는 뒤늦게라도 잡아내면 검찰이 뒤늦게라도 저 나쁜 놈들 처벌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매우 다 싸늘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결국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게 정권의 친인척들과 검찰 둘 다를 그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그만큼 검찰의 업보가 커서 첫 단추는 원인 제공 거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한국 사회가 많이 어떤 여론과 어떤 담론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처지에 좀 처하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저의 어떤 불명확하거나 어떤 모순된 부분들이 뭐 뒤늦게라도 보이거나 책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언제든 메일이든 뭐든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 12번째 서두는 책 마치겠습니다. 그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률가들은 법전 공부보다는 소설책 한 권을 읽는 것이 훨씬 낫다. 법률이 결국 인간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식에 도달하지 못한 그 법률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에게 정말 꼭 권하고 싶은 얘기군요. 그 우리나라 검사들은 그 사람들한테 후레쉬밖에 보이지 않는 태양은 아닌데 이명박이가 가령 그러니까 후레쉬 불빛 쳐다보고 곧 배터리 끝나면 이제 같이 권력도 끝날 텐데 여러분은 그런 권력 지향적 태도들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검찰 권력을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화를 끝내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 절대 존경받을 수 없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군요. 저도 한 가지만. 예. 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진 재능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이 법률에 대한 법학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찮은 거예요. 법률 도구일 뿐이에요. 너무 우상시하면 안 돼요. 예.